자, 제가 우리 고령문화원 문화교 한문교실에서 지금 사마천의 사기 열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사마천의 사기 열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 월초든가 그 사마천학회 회장이신 김영수 선생이 오셔서 강의를 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중고제 판소리의 박성환 명청이 와가지고 또 강의를 할 때 제가 와서 들었습니다. 제가 이 사마천의 사기에 대하여 관심을 제가 한문학원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을 포함해서 본기, 세가, 표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그 번역이 안 돼 있고 원본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그 사마천의 사기 열전, 세가, 표, 본기, 서가 전부 번역이 돼 있어 가지고 관심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굉장히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기 열전을 강의하면서 참 옛날에 비하여 자료도 풍부하고, 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해서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이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이 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중의 하나이다. 제가 마이크 들고 있는데 마이크 안 써도 되겠네요. 잘 들리시죠? 예.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참으로 얄궂은 운명이라고 할까, 비참한 운명에 처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술 중의 하나로 꼽히는 이 사기를 쓴 위대한 역사가입니다. 사가, 역사가. 자, 이 사마천이라고 하는 분은 기원전 145년경에 출생해가지고 기원전 86년경에 몰한 것으로, 죽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전 사람들은 몇 년에 태어났는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아주 유명한 사람 같으면은 몇 살, 어느 해에 죽었다는 것이 이제 분명한데, 이 사마천의 경우는 어느 해에 태어났는지 어느 해에 죽었는지 그 생몰 연대가 정확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충 사마천이 태어난 것은 기원전 145년, 그가 죽은 것은 86년, 그러면은 예수님 태어나기 145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태어나기 86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 사마천은 그 아버지가 사마담이고 대대로 중국 역사상 그 사가, 궁중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그런 집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 사관의 집안이기 때문에 최고로 높은 벼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높은 지위고, 또 그 영향력이라고 할까, 그 존경받는 그런 위치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마천의 사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역사하고 연관 지을 때 BC 108년, 서력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 무제가 고조선을 멸하고 거기에 사군을 설치하였다. 당랑, 임돈, 현도, 진번 이렇게 4개의 군을 설치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지요. 그러니까 한무제가 조선을 멸하고 한사군을 설치했던 때가 BC 108년이기 때문에 사마천이 살았던 때의 그 사이에 들어있어요. 자, 이
한무제라고 하는 임금과 그때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마천은 어떤 관계였을까? 사마천의 아버지는 사마담인데 사마천 할 때 사마 두 글자가 성씨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오히려 한자 외자예요. 우리나라 TV 탤런트 서미자 씨 같은 경우처럼 사씨이고 이름이 미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사마라고 하는 두 글자가 성씨이고 옴일천자 뭐 서경천도란다든가 개과천선이란다든가 할 때 그런 옴일천자가 이름입니다. 그 아버지는 말씀 담자가 이름이고 자, 이 사마담이 중국 한나라 무제 때 사관으로 있는데 한나라 무제가 저 태산 같은 곳에 가서 봉선의 의식을 치를 때 이 사마담이 동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굉장히 안타깝다 못해 애를 타라 죽는 지경에 이르러요. 내가 나라의 사관인데 황제가 태산에 올라서 봉선의 의식을 치는데 내가 함께 가지 못한 거 이것은 운명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비통에 마지 않고 그러면서 자신이 죽을 때 그 아들 사마천한테 내가 중국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시작하다가 이렇게 몸이 약해져서 이제 죽게 되는구나. 아들아, 네가 아비의 뜻을 이어서 역사를 중국 예전부터 지금 임금까지 역사를 기록해라. 그 당부를 해요. 그래서 사마천이 아버지 말씀대로 그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서 어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한나라 무제 때 또 한나라를 세운 한나라 고조 또 그 이전에 진시황 때 또 그 이전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천고마비라는 말이 있죠. 가을이 되면 하늘은 없고 말은 설치다라는 천고마비가 굉장히 낭만적인 뜻을 지닌 말인 것처럼 우리가 때는 바야흐로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식으로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중국에서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은 하늘은 푸르고 그 변방 바깥의 오랑캐 혹은 이민족 흉노족은 그 농경지가 없기 때문에 유목민족인데 그들이 기르는 말이 설치고 말이 설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말이 튼튼하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말이 튼튼하고 또 잘 달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을철이 돼서 중국 사람들이 수확을 해놓은 것을 그 잘 달리는 튼튼한 말 타고서 와서 약탈을 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시황 때에 만리장성을 이렇게 쌓게 되지요. 그런데 한나라를 세운 한 고조가 흉노족한테 포위돼 가지고 백등 전투라고 하는 거기에서 포위돼 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진평의 계책을 써가지고 간신히 그 포위를 뚫고 돌아오는 일도 있고 한나라 고조 이후에 문제, 경제 또 이제 이 사마천이 살았을 때 이제 무제 그때까지도 변방 바깥의 흉노족의 위협을 항상 불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제 우호 친선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한나라 무제 때에는 대규모 토벌군을 보내서 이제 흉노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얀리자 이시에다가 왕릉이라고 할 때 이 언덕릉 왕의 무덤 릉 하는 이 릉
이 릉이라고 하는 사람의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이 광이라는 분인데, 사마천의 사기 열전을 보면은 이장군 열전이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릉의 할아버지인 이광을 다룬 열전인데, 그 유명한 이광이라고 하는 분은 얼마나 활도 잘 쏘고 또 전략도 뛰어나고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했는지 아주 그 병사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됐던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가 워낙 뛰어난 장수이기 때문에 흉노 쪽에서는 그를 비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날비자, 막 비호처럼 날아다니는 장군, 이런 식으로. 그런 비장군 이광의 손자인 이릉이 한나라 무제 때 장수로서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처음에는 연전연승을 하여 흉노 토벌사에서 더할 나위 없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둡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20만 30만의 흉노족과 대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중과부적으로 포위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흉노족에게 항복을 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흉노족에게 항복하기 전까지 계속 승전보가 한나라 조정에 전해질 때에는 이 한나라 조정에서 참 이능은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황제 이하 모든 신하들이 다 이렇게 추앙에 맞이 않았는데, 중과부적으로 포위되고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급기야 이 한나라 무제의 분노가 그 하늘을 꿰뚫을 듯이 막 치솟습니다. 자, 진황 한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중국 진나라 때에는 진시황, 그리고 한나라 시절에는 무제가 단연코 뛰어난 임금이다. 그래서 진황 한무. 그런데 이 한나라 무제가 무제의 후궁에 이제 이시성가진 부인이 있었는데, 그 이 부인의 오빠가 이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광리도 군대를 이끌고 흉노를 치러 나가고, 이릉도 흉노를 치러 나갔는데, 이릉은 번번이 대승을 거두다가 막판에 보급이 끊기고 또 중과부적으로 포위당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이광리라는 사람은 상관인데 장수로서의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공을 못 세워요. 그런데 밑에 있는 이릉이 훨씬 뛰어난 공을 세우니까 이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릉이 항복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릉을 극력 비난하게 됩니다. 누가요? 이광리라고 하는 장군이. 그리고 한 무제 입장에서는 이광리가 일테면 천하민 꼴이죠. 천하 매부지간인데 뭐 군신관으로서는 틀림없는 이제 군신관이고, 그래서 이릉이 아주 흉악무도한 한나라의 장수로서 어찌 오랑캐 흉노에게 항복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무제는 무제대로 막 분노가 폭발하고, 다른 신하들은 그 무제의 그런 분위기에 통조해가지고 이릉의 가족을 능히 처참하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정에서 그 역사를 기록하던 사마천이 볼 때 이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자 이제 이 사마천이 나중에 보이만서라고는 그래서 그 경위를 설명한 대목이 있어요. 나는 이릉과 친하지도 않고 그와 더불어 술을 마신다든가 어떤 우호 관계를 지니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장수로서 용맹하고 또 사나이로서 신의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그래서 분노의 짐인 한나라 무제에게 이릉이 항복을 한 것은 비겁해서도 아니고 황제 폐하의 은덕을 저버려서도 아니고 중화부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 임시 항복을 했는데, 언젠가 기회를 보면은 흉노를 탈출해서 폐하께 다시 보답하기 위하여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워낙이 화가 치민 이 한 무제가 그 삼화천의 정확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명에 거역하는 것이냐 하면서 이 삼화천을 사형에 처하라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사형을 당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50만 전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이제 죄를 면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궁형을 당하는 방법이 있어요. 궁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궁궐이라고 하는 궁궐 풍자에다가 직궁자에다가 형벌 형자를 씁니다. 이 궁형은 뭐냐면은 남성의 생식기를 자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잘랐을까? 어떻게 잘랐을 것 같아요? 그거야 날카로운 칼로 싹둑 자르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르면 큰일 나겠죠. 그 남성의 성기에 큰 혈관도 들어가 있고 한데 그걸 자르면 피가 막 뿜어져 나와서 사람이 죽겠죠. 그러면 옛날에는 거기를 병주실 같은 것으로 꼭꼭 봉여냈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피가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하면은 이 피가 안 통하면은 곧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죠. 그래서 이 궁형을 당하면은 그 꼭꼭 묶어서 이제 피가 안 통했던 거기가 썩으면서 이제 냄새가 진동하고,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이제 똑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발가락 하나가 드러났다. 그 나병 환자 한센시 병을 앓던 유명한 시인이 있었죠. 하나운 시인. 그가 쓴 시 같은 걸 봐도 자고 났더니 발가락 하나가 또 떨어져 나갔구나. 그런데 이제 문둥병, 한센시 병은 아니더라도 요즘도 그렇게 발가락 같은 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수가 있죠? 그렇죠. 이 당뇨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당뇨병 환자가 어느 날 참 발가락이 하나 뚝 떨어져 나가고 둘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것처럼 이 궁형을 당한다고 하는 건 오늘날은 뭐 트랜스젠더 이런 말도 있고 한데, 그 옛날의 개념으로서는 남성이 사나이가 그 남근 성기를 잘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치욕이지요. 그래서 그런 형벌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 목을 베어주시오. 그게 오히려 떳떳하고 당연한 그런 일인데, 삼화천은 그 치욕스러운 궁형을 택합니다. 왜? 그 나라의 사관벼슬에 있는 사람의 월급, 그 연봉, 이거 녹봉 가지고는 50만 전이라고 하는 건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요. 50만 전이라고 하는 건 군사 5,000명이던가가 1년 동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드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5,000명을 1년간
봉급도 주고 먹이고 무기도 달고 자원 이 국방비로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돈을 이 사관인 사람이 받은 녹봉을 모아가지고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일가 친척 중에 부자인 사람이 대신 이렇게 좀 내준다든가 도와주는 일도 역시 없었고 해서 죽느냐 아니면 궁형을 당하느냐, 그때 이 사마천은 궁형을 택합니다.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신에게 유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중국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그 치욕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저 위로는 삼황오제라고 하는, 중국에 삼황오제가 있어요. 삼황오제. 그런데 이 삼황, 뭐 천황씨, 지황씨, 인황씨, 또는 뭐 복희씨, 신동씨, 여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삼황의 시대는 그야말로 전설의 시대라서 역사라고 기록하기에는 심히 부족하다라고 사마천은 생각을 해서 삼황오제라고 하는 오제 때부터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제는 황제, 그리고 전우, 제곡, 제요, 제순,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제요, 제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임금, 순임금식으로 이야기할 때, 혹은 요임금, 순임금의 시대를 요순시대라고 얘기하죠. 그 요순시대라고 하는 요임금, 순임금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세 번째가 제곡, 두 번째가 전우, 첫 번째가 황제. 이때 황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국의 뭐 진시 황제, 서양의 뭐 네로 황제, 그런 황제가 아니에요. 임금 황자, 임금제자 황제가 아니고 누를 황자, 임금제자 황제. 그래서 이 황제는 오제의 첫 번째 임금인 황제는 완전 고유명사입니다. 보통 저 임페라 황제가 아니고 누를 황자 황제. 이 황제는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조상으로 이렇게 추앙에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다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 한족들은 누를 왕자 황제의 후손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마천이 오제, 그 다음에 중국 역사에서 홍수를 잘 다스린 임금, 다스린 인물로 우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순임금이 공이 큰 우한테 임금 자리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우가 이제 또 그 요임금은 순에게, 순임금은 우에게 임금 자리를 넘겨줬는데 이 우임금의 후손들이 계속 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우임금의 후손들이 계속 세습해서 임금 노릇을 한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여름화자 한나라. 자, 이 사마천이 역사를 기록할 때 우리가 보통 역사라고 하면 요즘식으로 생각하면은 뭐 2019년에는 1월 1일부터 무슨 일이 쭉 있었다. 또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제 올해 2021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년별로, 월별로, 일별로 이렇게 기록할 법한데 사마천이 쓴 역사는 기전체다라고 하는 그 역사 서술 방법을 쓰게 돼요. 그러면은 사마천이 사기를 쓰기 전에 그 예전에도 중국의 역사에 관한 책은 있어요. 그 유명한 춘추란다든가 또 뭐 전국책이란다든가 그 다른 이런 역사에 관한 그런 뭐 국어란다든가 이런 책이 있는데
사마천은 그러한 춘추 같은 역사책이 있은 뒤로부터 한참 공자가 정말로 이 춘추를 엮었는지 안 엮었는지는 지금은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래도 예전 기록에는 공자께서 춘추를 엮으셨다라고 해요. 공자가 사시던 때로부터 한 400년 400몇십 년 이후에 살았던 사마천이 예전의 역사 소설 방식과는 다르게 기전체라는 것을 이제 창안해내는데, 기전체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 혹은 그 왕조에 대한 것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유명했던 인물을 또 이제 파트를 나눠서 이제 기록하고, 또 임금까지는 아니지만은 제후들에 관한 이야기도 또 파트를 정해서 이제 서술하고, 그리고 연표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분야의 전문 서적, 이를테면 법률에 관한 거, 예절에 관한 거, 음악에 관한 거, 혹은 또랑 만들고 이 하천을 어떻게 정비하고 물길을 어떻게 내는가 등등등등 전문 분야를 8개 분야로 정리한 것이 8서가 됩니다. 이 8은 분야가 8개란 소리고, 서는 전문 그 서적이란 소리고, 전문 분야란 소리고, 그리고 어느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또 정확하게 이제 정리한 것이 연표, 이제 연대표예요. 그래서 연표를 그냥 시간표라고 할 때 그 걸표자를 써서 표로 하는데, 서는 8개, 표는 10개, 그리고 본기라고 하는 임금과 왕조에 관한 것, 그래서 오제에 관한 것, 그리고 한나라에 관한 하본, 그게 오제 본기, 하 본기, 은 본기, 주 본기,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그 진시황의 진나라에서 진본기, 그리고 이제 진시황 그 임금을 또 별도로 세워서 이제 진시황 본기, 그 다음에 한나라 고조와 함께 중국 천하를 놓고 피튀기는 싸움을 했던 유명한 장사가 있었죠. 초패왕 항우. 항우를 또 이제 본기로 다룹니다. 이 항우는 한나라를 세운 창업주, 그 한고조 유방 쪽에서 보면은 원수와 같은 존재인데, 한나라 사관인 사마천이 사기를 기록하면서 한 고조 유방의 라이벌이었던 그 초패왕 항우를 한 고조보다도 앞에 이제 놔요. 한 고조 앞에. 그래서 항우 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고조 본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무제, 그리고 이제 경제, 그리고 사마천이 살았던 그 당시의 임금, 그 임금이 이제 죽어야 고조란다든가 혹은 문제란다든가 경제란다든가 이렇게 불리는데,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임금님이다 라고 해서 금상, 그러니까 금은 지금이라는 소리고, 상은 임금을 이제 상감마마 혹은 주상 폐하 이런 식으로 부르지요. 그래서 금상은 지금 현재의 임금님, 그래서 이제 무제를 가리키고 해서 그 나라나 임금을 다룬 그것이 이제 본기입니다. 본기가 12래요. 12개의 본기가 있고, 또 예전에는 봉건체제라고 해서 말하자면은 이제 주나라 때를 예로 들면 중국 천하가 이 스크린만 등이나 이렇게
크다고 보면은 주나라 임금이 직할하는 땅은 이제 이 정도 된다고 보면은 이 나머지의 땅을 일테면 우리 보령시나 뭐 홍성군, 청양군, 서천군 정도의 조그마한 면적들을 임금님의 뭐 가까운 형제 혹은 일가 친척 또는 공이 있는 신하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줘요. 그래서 가서 다스리고 그 지역에서 나는 이제 세금을 거둬서 이제 살아라. 대신 중앙의 수도에 있는 임금에게 이때 임금은 왕이라고 표시가 돼요. 왕. 나중에 진시황 이후에는 왕을 황제라고도 부르고 천자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그 봉건 시대에는 임금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왕으로부터 조그만 면적을 떼어받은 사람들을 제후라고 해요. 제후. 그런데 이 제후가 등급이 있습니다. 공, 후, 백, 자, 남.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주나라 임금이 이제 직할하고 있는 곳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처음에 나눠받은 땅은 조그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그마한 그 제후국이 이웃나라가 좀 허술하다든가 뭐 통치자가 갑자기 이제 죽었다든가 해서 어린 아들이 그 이제 통치자 자리에 앉든지 해서 자관 국가가 완전 무결을 그런 상태가 못 됐을 때 냅다 침공을 해서 이제 빼앗아서 자기 땅에다 이제 합치고 하는 짓을 이제 날이면 날마다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 천하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500~600개 정도의 제후국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조그마한 그런 나라들이 있다가 이제 점점 그 약육강식의 시대로 이제 이렇게 지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약한 나라는 이제 도태되고 그 조상에 대한 제사도 이제 끊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본기로 따지면은 오제 본기, 하 본기, 은 본기, 주 본기, 진 본기, 시황 본기, 항우 본기, 고조 본기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이제 주나라면 주나라 또는 뭐 나중에 한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임금이 일가 친척 공이 있는 신하에게 이제 떼어준 그 땅 그것을 우리가 제후국이라고 하는데 그 제후국들 중에 유명한 제후국을 일테면 30개를 이제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가라고 해요. 세가. 이제 이 세는 대대로라는 뜻이고 가는 제후의 뭐 집안 혹은 제후국 정도의 의미로 이제 세가라고 하는데 그 30개의 세가 중에 28개는 진짜 임금 노릇을 이제 임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나중에는 임금 노릇도 하지만은 초창기에는 임금까지는 아니고 이제 제후였던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이제 28개를 그 세가에서 이제 다룹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후가 아니면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공자께서 거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화천이라고 하는 분은 본기면 본기, 임금이든지 다라든지 해야 본기 속에 넣는데 임금이 아닌데도 본기에 넣은 경우가 아까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의 라이벌이었던 그 항우가 본기 속에 들어가요. 그 한고조 유방보다 앞서서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 고조
유방의 아내였던 사람이 성씨가 여씨예요. 이쁘자 밑에 다시 또 이쁘자 쓰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음률이란다든가 또는 법이란 뜻의 여자, 우리나라에도 여자 성씨 쓰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여포 같은 사람이 바로 그 여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씨가 좀 드문 편인데 중국에서는 이 여씨도 굉장히 유명한 성씨 가운데 하나예요. 자, 한나라 고조의 아내인 여황후, 여시성을 가진 황후가 또 분기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한고조 유방이 죽은 뒤에 그 아내 여씨가 엄청난 이 파워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고조 유방이 이 한고조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초창기를 보면 아주 건달인 사람이에요. 한 나라를 세워서 임금 노릇을 하기에 글쎄 팔자에 타고났으니까 저 사람이 한나라의 창업주가 됐지, 객관적인 능력으로 보면은 도저히 임금은커녕 뭐 높은 직책에도 오르지 못할 만큼의 이를테면 날건달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한고조 유방이 휘하에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이제 한나라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고조 유방이 미천했을 때 혼인은 안 했기 때문에 그 여씨가 인물이 푹 뛰어났겠습니까? 그저 평범한 수준이었겠습니까?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그 인물이 썩 뛰어나들 못했는데 야 한고조 유방이 천하를 놓고 항우와 싸우고, 이 항우와만 싸운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은 뭐 수천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상당히 천하를 놓고 겨룰 정도의 위치가 되었을 때 척시성을 가진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알게 돼서 그 척시와 이제 항상 그 전쟁터를 이제 함께 다니고 했습니다. 자, 이 한고조 유방의 본부인인 이 여씨는 일테면 이제 수도면 수도 본거지에서 이제 시고모 모시고 이제 살림하는 정도, 그리고 남편이 돌아다니면서는 이제 젊은 여인을 항상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의 사랑을 그 젊은 여인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몹시 속상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 태조 이성계하고 태종 이방원 관계와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 척희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항상 그 한고조 유방한테 백일머리 송사를 하는 거예요. 폐하의 훗날에 제 소생의 아이로 태를 잇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막 울며 또 뭐 애교 부리며 이렇게 해보니까 이 한고조 유방이 어린 8살짜리 그 척부인한테서 난 아들한테 이제 넘겨줄까를 해요. 그런데 이 여후와의 사이에 난 아들이 나중에 황제가 되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제 해제, 은혜 해자, 임금 제자 해제라는 사람인데, 한고조 유방이 항상 걱정을 하는 것이 내 본부인 저 황후는 이제 한나라의 이제 정식 황제가 된 이후에 성질이 아주 독한데 내가 죽으면 이 척시와 척시 소생의 아이를 분명히 해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오는가? 이 황제의 입장에서도 그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폭살스러운 저 마누라한테 내 아름다운 여인과 내 어린 아들이 해코지를 당할 것 같다 해서 아주 뚝심이 센 그런 신하한테 이제 부탁을 해요.
이 8살짜리 왕을 옛날 조나라가 있던 곳의 그 조왕으로 봉해서 이제 떠나 보냅니다. 중국 한나라 때에는 그 수도가 장안이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시안 답사 가려면 그 쇠냥 공항에 내려야 되고, 쇠냥이라고 하는 것이 진시황의 그 진나라 수도가 한자로는 함양이고 이제 현재 중국말은 쇠냥입니다. 그런데 그 장안 궁궐에서 이제 멀리 떨어진, 오늘날 그 조나라의 수도가 한단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그 조왕으로 봉해서 그 한나라 궁궐로부터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 가 있게 하고, 주창이라는 이름의 그 뚝심이 센 신하한테 부탁을 해요. 그대가 조왕의 재상이 좀 되어줘야겠네. 아니 폐하, 제가 초창기부터 폐하를 모셨는데 저를 지금 그 먼 곳의 재상으로 내쫓으시는 겁니까? 라고 너무나 이제 어이없다 그거예요. 제가 폐하를 모시고 이날 때까지 충성을 다 바쳤는데 왜 저를 그런 곳으로 내쫓으십니까? 그게 아니고 내 어린 아들 조왕의 장래가 걱정스러워그래. 그대가 가서 꼭 좀 지켜주게 해서 이 주창이 한거조 유방의 어린 아들 조왕에 봉해진 여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요. 자, 이 한거조 유방이 죽었어요. 이제 모든 실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황제 자리에 오른 해제의 생모인 여후의 손에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후가 자신에게 올 남편의 사랑을 가로챘던 그 아름다운 여인에게 이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척키를 데려다가 팔과 다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약을 귀에다 넣어서 소리를 또 못 듣게 합니다. 눈알을 뽑습니다. 그리고서 변속간에다 쳐넣습니다. 또 혀도 뽑았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런 치욕을 당하면은 혀를 깨물어서라도 이게 이제 도록 말려서 이 손구멍을 막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죽도 못하게 혀까지 뽑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변속관에다 쳐 넣었는데 하루는 자신의 아들인 해제를 사람시켜서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제 변속관 저기 좀 보라고 이제 어머니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후가 해제한테 뭔가 밑에서 꿈틀꿈틀 하는 것 같으니까 저게 뭡니까? 하니까 그 척희년이다. 그 소리를 듣는 해제가 까무러치게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한거조 유방은 건달이에요. 원래 그 사람 됨됨이가. 여후는 건달인 한거조 유방이 출석이 전에 부잣집 딸을 이렇게 이제 후려가지고 부부가 된 거예요. 인물은 없어요. 성질은 독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후가 아들한테 이제 그렇게 일렀을 때 날건달인 아버지와 독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 중국 한나라 두 번째 황제인 해제인데 천만 뜻밖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착하고 온순해요. 이 해제가 아버지도 안 닮고 어머니도 안 닮고 그래서 그 한거조 유방이 그 아름다운 척희의 백연머리 송사가 있기도 했지만은 내 아들 현재 태자인 이제 뒷날 해제로 일컬어지는 아들은 도대체 나를 닮지를 않았어. 너무 유약하거든. 그런데
아름다운 척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8살짜리는 어리더라도 보통 똘똘하고 영악한 게 아니야. 오히려 달을 닮은 건 죄야. 그래서 한고조 유방이 죽기 전에 그 8살짜리한테 태자짤을 넘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후와의 사이에 태어난 해제를 폐하고 이를테면 폐태자하고 그 8살짜리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걸 그 얘기가 또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 8살짜리 조왕 여의를 후계자로 하지 못하고 원래 태자로 봉해졌던 나중에 해제가 되는 그 아들이 황제였는데 어머니 부름을 받고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인 척희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척희년이다. 그러면서 인체라고 불렀어요. 사람 인자에다가 채자가 돼지라는 뜻의 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돼지면 보통 돼지 돈, 뭐 양돈이란다든가 돈사란다든가 그럴 이제 돼지돈자 혹은 집가자의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돼지 시자인데 그런 돼지 돈, 뭐 돼지 시, 또 멧돼지는 저라고도 하죠. 저도의적이다라고 할 때 멧돼지 저도 아니고 또 돼지라는 뜻의 이제 글자 채자가 있는데 인체 사람 돼지 그걸 본 해제가 워낙 착한 사람인데 그걸 보고서 실신하다 싶어가지고 반드시 갔는데 사람 시켜서 어머니 태우한테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자식으로서 저는 이 나라를 더 이상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인생을 첩보작하게 돼요. 이 해제가. 그러면서 술과 여인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과 4년 만에 해제가 죽어요. 그런데 이 여우는 독해가지고 아들이 죽어서도 처음에 눈물도 안 흘려요. 자, 아들은 죽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보니까 그것만 걱정이 돼가지고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될지 해가지고 울지도 않는데 이제 당시 그 신하들이 여우의 그런 정신 상태를 이제 잘 수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신의 친정 식구들을 이렇게 잘 활용을 하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비로소 안심이 돼서 이제 울음이 나왔다 라고 얘기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기는 한고조 유방의 라이벌인 항우도 들어있고 한고조의 아내인 여후도 본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본기라고 하는 건 나라와 그 임금을 타이틀로 해가지고 이제 본기가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인데 임금이 아니었던 항우도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한고조 유방의 아내인 여후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본기가 12이 됩니다. 그리고 세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0세가인데 공자가 인류 역사상 끼친 그 공이 어느 제후 못지않다. 그래서 이제 공자를 하나 넣고 진시황이 죽었을 때 저 남의 남한테 이제 품팔이 다니던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인가 일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잘되면 그때는 잊지 말자고 이게 이 친구 관계 같은 걸 잊지 말고 나중에 혹시 누가 잘되면 이렇게 좀 끌어주고 이렇게 좀 잊지 말고 지금 우리가 지내는 그런 정을 유지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진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미친 소리
우리 같은 것들한테 무슨 좋은 날이 있겠어, 그런 쓸데없는 소리. 그러니까 한 말이 있어요. 연작이 어찌 홍곡의 뜻을 알리요. 연작 안지 홍곡지지. 연작이라고 하는 건 제비연자 참새작자입니다. 제비나 참새 같은 작은 새가 저 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 겨울철 새인 기러기, 큰 기러기 같은 홍곡, 제비 참새 같은 이 작은 새가 구만리 장천을 날아가는 저 홍곡의 뜻을 어찌 알겠는가? 소인이 어찌 큰 뜻을 품은 대작부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그 유명한 연작 안지 홍곡지지. 안지라고 할 때 안지는 편안한 안자, 알지자입니다. 이런 경우에 편안한 자는 편안하다, 안심이 된다, 그런 안이 아니고 어찌, 영어로 따지면 하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어찌 안자예요. 어떻게, 어찌. 자, 그리고 또 왕우장상 영유 종호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왕, 제후, 장수, 또 재상, 이런 사람들이 영유 종호, 어찌 옛날부터 따로 시가 있었겠느냐. 누구든지 기회를 잡아서 힘껏 노력해서 그 자리를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그 노비들이 그 난을 일으킨다든가 할 때 주로 쓰는 말이 그거였지요. 왕우장상 영유종호. 시가 어디 따로 있더냐. 우리도 힘을 내서 힘을 모아가지고 당시의 세력가들을 뒤집어 엎으면은 우리도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왕우장상 영유종호 또는 연작안지 홍곡지지라는 말을 하면서 진시황이 죽었을 때 들고 일어나서, 그 보통 평민도 아니에요. 그 이를테면 풍파리 다니던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던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진나라를 이제 무너뜨리자. 진시황이 죽은 지 3년 만에 그 대단한 진나라는 이제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민중 봉기의 그 첫 번째 횃불을 들었던 사람이 진승인데, 그 진승도 이제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30세가 중에 들어가요. 30세가 중에. 그래서 12본기가 있고 30세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루는 열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70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기는 13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130권이라고 하는 이 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이 권이 요즘은 이제 책을 한 권, 두 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한 권, 두 권 하는 그 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예전식으로 보면 그건 책이라는 거예요. 책. 이게 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뭐 책 5권만 혹은 10권만 할 때 이제 그 한 권, 두 권식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게는 책이고, 우리가 그 책북 하는 책 말이에요. 그 책방 하는 책. 그게 책이고, 그 책 하나 속에 짤막짤막하게 이제 들어있는 것을 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마천이 쓴 사기라고 하는 이 책은 130권으로 되어 있는데 130개의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한 개의 책이 됐든지 뭐 두 개의 책이 됐든지 그 책 속에 세분에 보면은 130개로 나눠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뭐 챕터 1, 챕터 2, 챕터 3 식으로 나가는 것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 사마천의 사기 열전은 이제 70개의 권으로 되어 있어요. 70개의 권. 그런데 맨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백이 열전 제1. 근데 이 제가 이제 열전이라고 하잖아요. 열전이라고 할 때 전은 전할 전자예요. 이를테면 전기, 위인전 할 때의 그 전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를테면 김유신 전, 에디슨 전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위인전 하는 전, 이게 전기예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70개나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70개로 이를테면 전기가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열되어 있는 전기에서 그게 열전이에요. 그런데 열전을 이제 보통 열전식으로 이제 전으로 얘기하는 수가 있는데 저는 대단히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부드럽게 열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에서 보통 이제 열전하면은 아주 치열한 전쟁식으로 얘기한다든가 할 때 이제 뭐 열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수가 있죠. 나열되어 있는 전기 가운데 맨 첫 번째 그것이 이제 백이열전. 이 백이라고 하는 백이는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백이가 있고 옛날에는 이를테면 아들이 넷이 있다라고 하면은 마지한테는 이제 큰아버지라고 할 때 백부가 있죠. 그것처럼 사람인면에 흰백서는 막백자를 써요. 이제 둘째한테는 사람인면에 가운데 중에서 둘째로는 버금충자를 쓰고 셋째한테는 이제 작은아버지를 뜻하는 숙부라고 할 때 그 어릴 숙, 그리고 막내라고 할 때는 이제 계절이라고 할 때 그 철 계자가 있죠. 봄철 같으면 춘계, 여름철 같으면 하계, 겨울철은 동계하는 그 표화 밑에다가 아들자한 글자, 이 글자가 시즌, 계절이라는 뜻의 계자도 되고 철계자도 되고 또 광내라는 뜻의 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도 이제 작은아버지가 만약 이제 두 분 계시다고 치면 이제 큰 작은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광내 작은아버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그 광내 작은아버지를 그 계절이라고 하는 계자에다가 아비부자 쓰면 그게 계부입니다. 자네 계부 요즘도 약주 잘 하시지? 하면은 어떤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생부신데요. 그게 계모처럼 생각해가지고 이제 계부, 그 계부는 계모의 이을 때자 계부가 아니고 이제 막내 작은아버지라는 뜻의 그 계부입니다. 그런데 이 고죽국 임금이 평소에 셋째 아들, 그래서 마지는 백이고 셋째가 그 숙부라고 할 때 어릴 숙자에다가 숙제예요, 숙제. 아버지는 셋째를 후계자로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매듭을 짓지 못하고 이제 고죽국의 통치자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셋째는 보통 막 욕심만을 같으면 평소에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생각하셨잖아요. 그 형님 뭐 동생 다 아시는 내용 이렇게 할 법한데 이 숙제가 아니 형님이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 자리를 앉습니까? 형님께서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마지인 백이는 아버지의 뜻은 너에게 있었다 하고서 이 마지하고 셋째가 서로 임금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서쪽 지방 제후들 중의 우두머리인 서백창이 노인을 잘 봉양한다고 하는데 그런한테 한번 찾아가서 여쭤보자 하고서 이 형제가 이 고죽국이라고 하는 것은 산동반도 위쪽 다레만가에 있던 나라인데 저 멀고 먼 서쪽의
그 이제 나중에 주나라라고 하는 그 주의 문왕으로 추존되는 그 서백창을 찾아갔는데, 서백창은 이제 죽고 그 아들인 그 큰아들인 희발이 당시 포항무도원 임금인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뻔거리끈 주자 주왕을 치기 위하여 군대를 출동해서 움직이고 있는 과정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백이숙제가 주나라 무왕의 말고피를 잡고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을 마치지 않았는데 군사를 몬다고 하는 것이 이게 효이겠습니까? 그리고 신하로서 임금을 치는 것이 과연 충이겠습니까? 하고서 그 임금을 치러 지금 무력 이 발동한 이것을 말려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그 주왕이 워낙 포항무도원 그 아주 흉악한 그 나쁜 통치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군대를 출동해가지고 그 포항무도원 군주를 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워낙에 욕심 없는 사람들인지라 그랬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왕의 좌위에 있던 군사들이 막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주나라 무왕의 군사였던 태공만 여상이 이들은 의로운 사람이다, 해치지 말라 하고서 부축해서 그 병사들이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화를 면하게 돼요. 자, 드디어 이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의 마지막 폭군인 주왕을, 끈거리끈 주자 주왕을 무너뜨리고 온 천하는 두루주자 주나라 천하가 됐어요. 그런데 이 백이숙제는 주나라의 곡식을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가지고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꺾어 먹다가 영양실조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세종 임금이 아들이 여러 있는데 맏아들은 문종 임금이고 둘째 아들이 그 유명한 누구예요? 수양대군이죠. 그런데 이 백이숙제가 주나라의 곡식을 먹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산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고 했던 그 산 이름이 수양산이에요. 머리 숫자 볕 양자 매산 수양산. 그래서 세종 임금께서 둘째 아들을 수양대군이라고 한 것은 그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꺾어 먹던 백이숙제는 임금 자리를 받아 어떤 그렇게 욕심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뜻을 담아서 그 둘째 아들의 분호를 수양대군이라고 했을 걸로 봐요. 그런데 수양대군, 나중에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은 그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어린 조카 단종을 내쫓고 나중에는 죽이고 임금 자리에 오르게 되지요. 이 역사라는 걸 쭉 보면은 아까 그 한거조 유방의 사랑하는 여인 척희의 아들 여의를 태자로 삼으려고 했던 건 꼭 우리나라 조선 이성계의 이제 원 부인은 한씨지요. 그런데 이제 그 한씨는 저 함흥 그쪽에서 이제 본 집을 지키고 있고, 당시 고려의 수도였던 송악에서 이성계가 활동할 때 이를테면 현지 처와 같은 입장으로 이제 신창강씨 강씨를 이제 또 다른 부인으로 두게 되지요. 그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강씨 소생의 그 방석 방본을 늙어마지게 본 아들이니까 얼마나 또 이쁘겠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정도전 일파와 힘을 합쳐가지고 후계자를 바꾸려고 했을 때 당시에 정한대군 태종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정도전이고 이복동서이고 다 이거 죽여버리지요. 그거하고 아주 유사해요. 이 역사라고 하는 걸 보면은
어쩌면 이 일이 그때 그 일과 그렇게도 닮았을까. 그런데 이 백이 숙제는 지금 예? 지금 이건 이 조선열전이네요. 그런데 사마천의 열전 70개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백이열전인데 백이숙제라고 할 때 백이열전이에요. 그러면 사마천의 백이열전에서 백이숙제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쓰고서 그러면 백이숙제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꺾어 먹다가 굶어 죽어야 했는가? 과연 하늘이라고 하는 건 있는 것인가? 천도는 과연 옳은가 그런가? 동작해서 3천 제자 가운데 오직 학문을 좋아한다고 일컬은 사람은 안회 한 사람인데, 안회는 곡식을 넣어두는 그 채떡이 비는 때가 많아서 굶기를 차로 하였다. 그리고서 30 조금 넘기고 일찍 죽었다. 공자가 아끼던 제자는 딱 학문을 좋아한다고 인정했던 제자는 안회라는 제자였는데, 그 안회가 죽었을 때 공자께서는 천상여, 여는 나여자이고 천은 하늘 천자이고 상은 상실어다 혹은 뭐 상갓집이라고 할 때 그 상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나를 망치도다, 하늘이 나를 망치하는구나 하고서 통곡을 했다고 하는 그 안회와 백이숙제 두 사람을 사마천이 예로 드는 거예요. 열전 70개 중에서 첫 번째 열전인 백이열전에서 임금자리도 마다고 했던 백이숙제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굶어 죽어야 했는가? 공자께서 오직 한 사람 인정했던 그 안회는 무슨 허물이 있어서 거친 음식, 혀나 술, 지게미 같은 것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야 했는가? 라고 적으면서 과연 하늘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건 뭐냐면은, 나는 한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인데 한나라 무제라고 하는 지금 저 어이없는 임금한테 풍형을 당해가지고 이 치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이 덩어리에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지 않는 일이 없다. 풍형을 당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은 생각이 솟아오르지만은 아버지의 유언을 차마 저버릴 수 없어서 역사를 한자 한자, 그 당시는 종이가 없어요. 그래서 대나무를 얇게 뽀개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자를 쓰게 되니까 글자를 크게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폭 한 2cm 정도 되고 길이 한 30cm 정도 되는 이 대나무를 뽀개서 그 대나무 겉껍질을 잘 말려서 그 뒷면에다가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쓰고서 이렇게 하면 이게 책자잖아요. 이게 대나무 쪽을 쪼갠 그 죽간을 이제 글씨를 다 쓰든지 혹은 쓰기 전에 그 죽간을 쭉 놓고서 그걸 아주 부드러운 사슴 가죽으로 이렇게 엮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옛날 책이었어요. 이런 시대로부터 사마천이 죽고 나서 꼭 서기 100년, 이게 이 사마천은 이제 서기 전 인물이고 중국 후한 시대에 환관했던 최준이라는 사람이 비로소 이제 종이를 발명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그 이후로는 이제 종이에다가 글씨를 쓰지만 그 전에는 이제 축간 쪽에다 쓰든지 또 비단에다 쓰든지 또는 나무 쪽에다 쓰든지, 그러니까 이 글씨를 쓴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사마천이 역사를 기록하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차마 저버릴 수 없어서, 또는 나라의 사관으로서의 그 직업의식 같은 것이 있어서 역사를 한자 한자 적어 나가는데, 그러면서도 날마다 남자로서 서서 오줌을 누어야 맞는데 여자처럼 앉아서 오줌을 누어야 되니까, 애초에 여자는 그러려니 여겼지만은 남자가 그 생식기가 잘려가지고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오줌을 누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 등등등등, 내가 임금에게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친하지도 않지만은 내가 평소에 참 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야 정도로 인식을 했던 그 용감무쌍한 이릉이 흉노와 싸우다가 충가부적으로 그렇게 패하여 항복을 했는데, 그것을 바로 엊그제까지 이릉이 승리할 때는 그렇게 추앙에 맞지 않던 이릉을 만고 역적 파렴치한 놈으로, 한나라의 명예를 더럽힌 놈으로 이렇게 죄악시할 때, 그건 아닙니다 라고 몇 마디 거들었던 것이 당시 황제인 무제의 분노를 사가지고 풍형에 처해졌다고 말씀드렸지요. 자, 어이없는 이 지금 천자, 이 무제, 이제 무제는 나중이고 지금 금상 같은 사람은 사마천이 생각할 때 참 별수안 나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천자요 황제라고 해서 나 같은 지식인 뜻있는 선비에게 이런 엄청난 폐악질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다 뭉뚱그려져 가지고 사마천의 사기 연련체 일에서 규탄을 하는 겁니다. 백일숙제의 예를 드는 것이 기본이지만은 거기에 곁들여서 공자의 삼천제자 가운데 오직 공자께서 인정했던 그 안회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굶주리던 끝에 일찍 죽어야 했는가. 거기에 또 하나 곁들여서 나 사마천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저 대먹지 못한 황제한테 이런 참혹한 형벌을 당하게 되는가. 그것이 열전 제1입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 열전, 이게 요즘 그 아라비아 숫자식으로 하면은 열전하고서 1, 백이, 2, 관안 이런 식으로 쓰면 좋은데, 예전에는 어떻게를 했느냐면은 백이 하고서 열전으로 보면 첫 번째이다 해서 백이 열전 제1, 관안 열전 제2, 그리고서 노장신한 열전 제3, 그리고 사마양조 열전 제4. 그래서 몇 번째라고 하는 것이 항상 뒤에가 있어요. 누구는 열전 가운데서 첫 번째이다, 두 번째이다, 세 번째이다, 네 번째이다 식으로. 그런데 이제 열전 제2가 그 유명한, 아까도 여기 나왔던 그 관중, 그리고 또 한 사람 안영. 오늘 여러분들 그 프린트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아니, 프린트 나눠드리라고 제가 18쪽 만드느라고 보통 고생을 한 게 아닌데요. 받아가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글자를 크게 해가지고 한 40페이지 만들었는데, 이거 읽어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프린트물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읽어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인원은 좀 적은 듯 합니다만은 가장 유익한 시간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셔도 뭐 과히 잘못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프린트물 읽어보시면 이 사마천의 사기 혹은 중국 사람들의 역사 중에 이렇게도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이 있구나 해서 이렇게 그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관안이라고 하는 것은 관중 포수가라고 할 때 그 관중의 성씨 관을 하나 따고 안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성씨를 따서 이제 관안열전 하는 것은 관중과 안영, 이 관중을 높여서 관자, 안영을 높여서 안자라고 일컬어요. 그런데 자, 이 관중이라는 사람의 친구로서 포수 혹은 포수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었을 때 합자해서 장사를 했는데 꼭 이익을 관중이 많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수가는 나무라지 않았어요. 관중이 생각할 때 포수가는 집안이 좀 여유가 있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갖는 걸 포수가는 탓하지 않았다.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3번 도망쳐 왔어도 친구인 포수가는 나를 비겁하다고 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노모가, 늙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도망왔다. 내가 어떤 일을 꽤 했는데 실패했다 해도 나를 무능하다고 하지 않았다. 일이라고 하는 성물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걸 포수가가 알았기 때문이다. 등등등등 얘기를 하던 끝에 나를 낳아주신 것은 부모님이지만은 나를 알아준 것은 포수가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관중이 살던 나라가 산동반도 부근에 자리 잡고 있던 제나라예요. 아까 그 태공망 여상 얘기도 나오고 했던 그 제나라인데, 이 관중이 보필했던 그 제후가 제나라 환공이라는 분인데, 이 제나라 환공이 당시 중국 천하는 명목상으로는 두루주자 주나라의 천하임에 비하여 실제 세력이 큰 것은 이 제후국들이 더 큰 제국이 여러 있었어요. 그 관중이 모시던 그 환공이라는 사람을 이제 관중이 잘 보필해가지고 당시 제후들 중의 우두머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환공이 여러 제후들에게 통지를 해가지고 어디서 한번 모입시다 하면은 제후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당시 천자인 주나라 왕에게 이제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그런데 강제력을 쓰지 않고 제후들을 모으고 제후들이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단합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었던 사람이 그 유능한 관중이라는 사람이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공자는 이 관중을 대단하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관중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당시 제나라를 이끌었던 통치자 환공도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관중이 환공을 제후들 중의 우두머리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왕다운 왕도 정치를 펼 수 있는 데까지 더 이끌어 올리지 못한 것, 그것은 관중의 그릇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평을 했어요. 그런데 자 시간이 예, 그러면 아니 원래 8시 반까지 아니에요? 20분까지예요? 밤새러 와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조선 열전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상에는 태조 이성계가 세운 조선 있죠. 역사적으로 근세조선, 이시조선이라고 하는, 그리고 옛날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단군조선이 있고, 그리고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꺾고 나서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라고 해요. 그 사기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단군조선이 있고 기자조선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진시황이 천하 통일을 하고 진시황이 이제 죽은 다음에 한 고조의 한나라가 이어지면서 그 무렵에 오늘날 중국 수도인 베이징 부근에 있던 나라가 연나라인데, 연나라의 왕이었던 노관이 반역을 꾀어다가 실패하면서 흉노 땅으로 달아나고, 또 연나라에서 장수를 얻은 위만이 이제 조선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만, 그리고서 위만이 원래 그 한나라의 준왕을 내쫓고 이제 자신이 조선을 차지하고 그 손자 때 와서 우거가 이제 세 번째 임금이 되는데, 그 우거 왕 때 이렇게 이제 조선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파라는 사람을 한나라 조정에서 보내가지고 이 우거 왕한테 한나라 조정에 들어와서 신하로서 이해를 행하고 부근에 있는 나라들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외교 사절로 서파가 왔는데, 이 서파가 이걸 결충을 잘 못하고서 실패하고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왔다가 아무 공도 없이 간다고 하면은 당시 천자였던 한나라 무제가 성질이 발발한 사람이니까 무언가 해가지고 가야 할 것 같아가지고 전속 나온 조선의 장수 하나를 그 마구를 시켜서, 그러니까 조선 전속 나온 사람은 전혀 타이들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격해서 그 조선 장수를 죽이고서 가서, 아니 막 한 번에 죽이고 왔다고 하니까 이제 천자가 무자가 모르고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조선 쪽에서 보니까 잘 가라고 전속 나온 사람을 갑자기 공격해서 죽이니까 조선 쪽에서 성진이 나가지고 그 서파를 여동 태수로 임명했는데 막 또 급습해서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막 치고 받고를 해요. 그래서 또 중국서는 누선 장군 양복하고 좌장군 순체를 또 보내가지고 이 이제 고조선한테 이제 항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산동반도 쪽에서 온 그 양복은 이제 고조선과 싸울 때 이제 패해요. 그래서 열흘 동안 그 산속으로 이렇게 이제 막 숨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 막강하게 저항하는 이 조선 쪽을 쉽게 굴복시킬 수 없다라 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확친하려고 하는 쪽으로 나가고, 좌장군 순체 쪽은 어떻게든지 그 왕검성, 오늘날의 평양성을 이제 포위해가지고 쳐 부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두 장소 사이에 알력이 생기고, 또 공손수라는 사람을 한 무제가 위산을 보내고 나중에 또 공손수라는 사람도 보내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하려고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다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던 끝에 그 두 사람이 이제 나중에 또 처형돼요. 제대로 일을 못했다 해가지고. 그리고 양복은 돌아가서 그야말로 사형 당할 판인데 엄청난 양의 속죄금을 넣어 이제 평민으로 돼버리고, 좌장군 순체도 죽임을 당하고 공손수도 죽임을 당하고 위산이라고 하는 외교사절로 온 신하도 죽임을 당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고조선이 망하기는 망하는데, 이 고조선의 우거를 그러니까 고조선의 신하들 가운데 더 이상 버텨서는 승산이 없다라 해가지고 이제 항복을 일부 하고, 또 다른 신하가 이제 임금 우거왕을 죽이고, 또 다른 신하가 이제 평양성을 계속 지키고 있다가 끝내는 이제 중과부적으로
견디지 못하고 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군조선이 있고 기자조선이 있고, 근데 우리 역사에서는 기자조선을 부정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그 서마창의 사기를 보면은 기자는 조선에 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같으면 중국 뭐 동국공정으로 막 잘못된 일을 막 우격다짐으로 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옛날 서마천의 사기를 기록할 때 없는 일을 전해서 적어놓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것은 지금 4,300 몇십 년 되지요. 그때로부터 이 위관조선이 있을 때까지 하면은 벌써 한 2,300년이나 이제 지났는데, 그 사이에 과연 단군 할아버지 자손만 쭉 내려왔을까? 중간에 기자 조선이라는 게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 위만조선은 불과 한 100년이나 될까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뭐 고구려 백제 신라식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조선 왕조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또 이렇게 이제 길게 이어지지요. 그래서 다만 여기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을 파악하시는 데는 뭐 하나 어려움이 없을 줄로 압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 소리 질러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잘 이해는 하신 편입니까? 예.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